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1, 2, 3강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일러스트를 그린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우리는 상업 미술을 하고 있는데 그 상업 미술에서도 또 특히 평면적인 상업 미술을 하고 있는 데다가 상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다른 사람 눈에도 내가 표현하는 게 다른 사람 눈에 동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본기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뭐 부가적으로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다루는 내용은 그 기획적인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고 그냥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기획은 기본기 쪽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긴 했지만 단독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쭉 진행하게 될 내용들은 기본기에 더 가까운 내용들이니까 오늘 같은 내용이 또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은 투시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투시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투시를 그림에 사용하게 되었는지부터 해가지고 투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4강 첫 번째 투시 개념. 이 투시 개념이 뭘 의미를 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기본기라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과를 사과로 보이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투시 기본기 중에 일부인 투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전에 그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그 정리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기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문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법. 그림을 언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법에 해당하는 게 이제 기본기라는 거예요. 그림이 언어라고 했을 때 문법에 해당되는 게 기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주얼 아트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기본기를 변형을 한다 그랬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친구랑 편하게 대화를 하거나 뭐 엄마한테 엄마 나 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엄마가 나물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나 물만 이야기해도 많이 생략돼 있고 문법을 정확하게 표준 문법을 지키진 않았지만 의사소통이 되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문법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이 기본기를 상황에 맞춰서 목적에 맞게끔 변형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런 변형을 데포르메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앞서 다뤘었죠. 그래서 기본기는 문법이다. 항상 정확할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의 목적이고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귀에 가시가 박히도록 제가 강조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본기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고 그 구성된 첫 번째 요소. 일단은 이 기본기가 세상을 재현하는 것. 그림 자체가 세상을 재현하는 건데 거기서 세상을 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이론적인 기반이 기본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가 세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 같아요? 세상이 있으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먼저 태초에 뭐 빛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이제 우주의 시작에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빅뱅이라고 하면은 그 빅뱅과 함께 시공간이 정의되기 시작하면서 우주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세상, 우주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간이 정의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공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이 첫 번째로 정의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형태가 정의가 됩니다. 이 형태가 정의되는 이유는 공간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집에 뭐 가구도 없고 심지어 무슨 변기도 없고 세면대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형태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이제 형태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빛이에요. 빛. 빛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형태가 거기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형태는 여전히 거기 있지만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림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은 사실상 재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형태, 빛 세 가지가 기준이 되어서 요것들만 있으면 세상을 재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시간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은 더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그냥 단순 정지에 있는 화상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만 우리가 챙겨가더라도 충분히 무리 없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공간, 형태, 빛. 요것들은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하는 바라고 하면은 첫 번째, 공간은 투시를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투시가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공간이 먼저 원본이니까 공간은 투시로서 표현이 되고 형태는 입체, 그림으로서 표현이 되겠죠. 입체로 표현이 될 거고 빛은 이제 그냥 빛으로 표현이 되겠죠. 색상과 명도 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도적인 거는 어떠냐? 구도는 사실 기본기라고 따지기에는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재현이라고 했잖아요. 구도는 현실의 재현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구도가 항상 이래야 된다라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기본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구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위주로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약간 센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림을 많이 분석해 보고 좋은 그림을 많이 보면서 그렇게 감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한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내가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지 이제 강의 한참 뒤에 한 21강, 22강 이쯤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때까지 듣게 되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했을 때 이 투시와 입체 그리고 빛 오늘 4강과 5강과 6강은 이 투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투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 중요하냐면 공간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했어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게 없으면 그림이 이상해지거든요. 현실 같지 않아져요. 그래서 현실성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이 투시라는 거. 이거를 명심을 하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시는 뭐고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투시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존재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투시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발명품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부터 저는 찾아 들어갑니다. 제가 투시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미술학원을 처음에 다녔을 때 이건 1점 투시고 이건 2점 투시고 이건 3점 투시야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왜 그게 그렇게 됐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도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제가 그걸 응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설명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 방식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게 투시가 착시 현상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상을 뭘로 보고 있나요?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그러면은 그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눈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홍채를 통해서 상이 뒤쪽에 맺어지는 식으로 세상에서 이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눈에서 굴절이 일어나서 이제 뒤쪽에 상이 맺히는데 여기 맺히는 상을 이제 시신경이 뇌에다 전달을 해서 그걸 우리가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눈이 두 개죠. 딱 이 상태로 우리 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원리가 이래요. 그리고 이 눈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든 무슨 카메라든 지금 현대의 카메라들은 다 이 눈을 모방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이 나타나고 눈이랑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서 일어나는 투시가 카메라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봤을 때 그것이 왜곡이 없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원리부터 조금 더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이 이렇게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빛이 모여서 한쪽에 상이 맺히는 요거부터 그 투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한쪽 그냥 눈을 뜨고 있으면은 우리가 현상을 보는 게 투시가 보여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3D란 말이에요. 3D. 그쵸? 뭐 정확히는 공간의 3차원에 시간을 1차원을 더해서 총 4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시간은 다룰 필요가 없죠. 그림이기 때문에 한 장면만을 우리가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3D만을 가져가게 돼요. 얘들은 버리고. 그런데 이 망막에 상이 맺힌다고 생각해 볼게요. 눈은 구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구형의 일부분에 이렇게 상이 맺힌다라고 했을 때 이 맺히는 상은 3D일까요? 아니면은 2D일까요? 당연히 2D겠죠. 3D는 입체해야 되는데 표면에 상이 맺혔다라는 것 자체가 2D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3D를 2D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근데 3D로 보이잖아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D로 보잖아요. 3D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냥 이게 항상 3D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2D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3D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평면적인 이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거리감을 이제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거리감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눈의 구조 자체가 3D를 2D로 바꾸는 구조인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제어한다 했잖아요. 세상이 3D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이 종이가 세상은 3D인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는 놀랍게도 2D죠. 그러면 세상이 3D에서 눈의 2D로 가는 것과 세상이 3D에서 캔버스의 2D로 가는 거는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동일한 원리로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 캔버스에다가 3D의 세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투시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같이? 그러면은 어때요? 투시. 투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느끼는 투시. 우리가 3D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현상이 뭘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멀어지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면 작아져요. 우리가 투시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 실제로 그 사물이 작아지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 눈에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뭐 뒷면이 안 보이는 것도 포함이고요. 뒤로 가면은 내 눈과 멀어지면은 작아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투시가 어떤 법칙으로 어떤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지는지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알 수가 있죠. 투시에서 우리가 투시를 느낀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현상이 멀어지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 사물이 멀어졌다고 사이즈가 작아지진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작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작아지는 것들이 투시에 의한 현상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투시에 의해서 벌어지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눈의 시상이 맺히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눈이 상을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단축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쉬프트로 점을 찍고 이제 다른 쪽에 점을 찍으면은 거기까지 직선이 이어집니다. 포토샵의 경우에는.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이제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선을 그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굵기가 균일하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피랍 설정을 꺼서 이게 동일한 두께로 나오게끔 설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하자면 이렇게 우리 눈이 이만큼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앞에 이런 상자가 있더라고요. 이 상자는 우리 눈에 보이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겠죠? 이렇게 우리 눈에 상이 맺혀야 되니까 여기까지 들어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눈의 정면에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렇게 평면으로 보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상자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시상에서 이렇게 상이 맺혔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사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사각형이라고 했을 때는 이 위아래가 요만큼 있으니까 뭐 같은 거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빨간색 사각형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한번 볼 거는 이 사각형의 뒷면은 어떻게 될까요? 뒷면을 우리가 보고 싶지만 이 사각형의 뒷면은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입체적인 육면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입체적인 육면체일 때 여기서부터 올라 그러면은 막혀서 못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뒷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앞면에 가려가지고 뒷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뒷면을 볼 수 없게 되는 거고,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이제 멀어지면 작아진다 인 건데, 멀어지면 작아지는 거는 우리가 동일한 사이즈의 박스를 그려보면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같은 사이즈의 박스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박스에서부터 시점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하는 거죠, 앞에 거랑.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앞에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얘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말씀이에요. 보라색 선이. 그냥 사이즈는 같은데 거리가 멀어진 것만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동일한 사이즈인데 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멀어지면은 작게 보이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기반으로 투시를 잡아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투시의 법칙을 제가 정리를 세 가지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원리를 도출했더니 문제가 없었다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법칙을 첫 번째,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 법칙이죠. 첫 번째가 멀어지면 작아진다 라는 법칙이에요. 또 첫 번째 법칙, 멀어지면 작아진다. 작아지는 이유는 우리 눈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기까지. 멀어지면 작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 너무 좁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혀보는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선 있죠? 앞으로 이렇게 쭉 가겠죠, 얘가? 이렇게 쭉 선이 갈 거예요. 위로. 정확한 직선은 아니지만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좀 더 멀리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랬을 때 이 똑같은 사이즈의 육면체들을 더 많이 배치하도록 해볼게요. 똑같은 높이에서 계속 이렇게 배치를 한다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각형을 다 이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돼요. 이렇게 있게 되면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점점 상이 맺히는 사각형의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여기가 이렇게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또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 뒤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무한하게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패턴을 보고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 딱 봤을 때 한 점에서 모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각형이 점점 작아지다가 언젠간 이게 점처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 사이사이까지 사각형이 다 차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각형 모서리 이었을 때 이런 형상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각형은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이 평행선인데 얘네들은 사실 평행선이란 말이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선들이죠. 같은 사이즈의 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행한 선인데도 불구하고 한 점에서 지금 모이는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고 실험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거죠. 투시의 법칙 같은. 두 번째가 평행선은 평행한 직선은 한 점에서 모인다. 이게 두 번째 법칙이 됩니다. 여기서 직선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선분은 점과 점 사이에 있는 길이가 유한한 직선이고요. 이제 그냥 직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길이가 무한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직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든 선을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학적으로의 직선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하게 이어졌을 때 평행하다면 한 점에서 모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투시는 실제로 모이진 않지만 우리 눈엔 모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가 이런 원리를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것들. 뭐 어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1점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눈치챌 수가 있어요. 아, 1점 투시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점 투시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투시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지금 알 필요가 없고 또 똑같은 실험을 반복을 해서 원리를 계속 도출을 해낼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지료도 찾으세요. 이 육면체를 똑같은 육면체들 있죠? 얘네들을 또 복사를 해서 이번엔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 초점으로 선이 모이게 되면은 될 거예요. 아, 그런데 얘네들이 이 사각형이 얘도 무한하게 이어져 있다라고 해보면은 더 이상 이게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평행선 어차피 한 점에서 모일 테니까. 그런데 지금 얘가 위아래로 가 있고 똑같은 사이즈 이런 평행한 선들이죠. 그냥 이 사각형에 수직선이 없다고 생각하고 쭉 이어진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은 위아래에서 똑같이 존재할 수도 있고 옆에서도 존재할 수 있죠. 앞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상태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이게 돼요. 평행한 거는 뭔가 하나의 평면 안에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이에 평행선을 두 개를 긋는다고 볼게요. 평행선을 이렇게. 그럼 얘네들끼리 못 만나는 건 당연히 알겠어요. 여기에 종이에다가 그어도 얘네끼리 못 만나겠죠? 서로 평행하니까. 근데 이 종이를 위에다가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끼리 서로 평행하면은 종이의 높이와 관계없이 여기 이 종이에 그려진 평행선들도 여전히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한 점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이 무한할 때는 얘네들은 다 한 점에서 결국 모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그 선이 놓여 있던지 상관없이 그 선을 무한히 연장했을 때 한 점에서 결국 모인다. 그 말은 그게 결국 평행한 선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한 점에서 모이는 직선은 평행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이거 뭐 그냥 말 바꾼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이제 원래 역이 성립하는 거는 항상 성립하진 않습니다. 이건 역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 선분을 무한 연장했을 때 한 점에서 모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다른 공간 높이가 달라도 되고 그냥 평행하기만 하다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모이니까 그냥 한 점에서 어떠한 선을 그려도 평행하다. 뭐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선들도 다 평행한 선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과 선의 관계를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정리를 깔끔하게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해드리자면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멀어지면 작아진다. 멀어지면 작아지는 이유는 우리 눈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였고, 두 번째, 평행한 직선은 한 점에서 보인다. 그 상자들, 육면체들을 쭉 나열을 했을 때 걔네들이 점점 작게 보일 것들이 명백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론을 해봤을 때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것이 결국 한 점에서 모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한 점에서 그냥 뿜어져 나온 직선은 다 평행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모이는 것과 나가는 것은 방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점에서 모이든 나가던 한 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 직선들은 모두 평행한 직선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뭐 제1법칙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이거를 넣고 있으면 투시에 관해서 그다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만 해준다면.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법칙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투시의 측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투시라는 거는 결국 공간이죠. 공간만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도 뭔가 눈에 보이는 거 투시를 찾아낼 때는 제가 상자, 육면체, 삼각형이라고 불렀던 그 물체를 사용을 했죠.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공간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기 때문에 물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투시를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체가 이제 육면체이기 때문에 투시의 측정을 위해서 육면체를 그리게 된다. 그리고 그 육면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투시를 측정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 육면체. 육면체를 그리는 방법과 감각 숙지가 필수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육면체가 투시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육면체는 육면체라는 친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름에 나와 있어요. 6. 6이 뭐예요? 고기 육자가 아니고 이제 6개 할 때 6이에요. 그다음에 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면이에요. 그다음에 체는 그냥 모양할 때 입니다. 그래서 6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충. 6개의 면. 6개의 면이 어떻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면체를 다 그려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주사위 같은 거죠.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수학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개, 1번, 2번, 뒤에 3번, 4번, 5번, 밑에 6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6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육면체라고 부릅니다. 이 육면체는 왜 이게 투시의 기준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3D라는 거예요. 이 3D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3D라는 거는 X, Y, Z축을 의미를 합니다. X, Y, Z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3D예요. 축이 3개인 것을 3D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축이 2개면 2차원이죠. 축이 1개면 1차원이에요. 축이 없으면 0차원.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올라가는데 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이제 4D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4D를 표현할 수 없으니 이제 3D까지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축이라는 걸 주목을 해야 돼요. 세 개의 축인데 이 육면체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축이 세 개라는 거 기억을 하고 그러면은 이 빨간색 선 얘네들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끼리는 이제 서로 90도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평행한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런 평행한 선들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도 지들끼리 평행해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 초록색 선도 지들끼리 평행합니다. 어? 그럼 이제 육면체의 모서리가 다 채워졌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평행한 네 선분 세쌍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육면체는. 그러니까 뭐 면이 6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면을 구성하는 이 모서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쌍이죠. 이 세 쌍이 각각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요. X축과 Y축과 Z축을 하나씩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표현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X, Y, Z축 세 가지와 이렇게 투시랑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투시를 공부할 때 육면체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X축, 뭐 이쪽 Y축, 뭐 여기 Z축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왜 육면체를 사용하는지 또 알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는 건 뭐냐? 육면체를 그리는 숙지를 하자는 거죠. 얘가 이렇게 투시를 잡을 때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기 때문에 얘를 못 그리면은 투시를 애초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시를 잘 잡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육면체를 그릴 때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육면체를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육면체를 딱 그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육면체를 딱 그려요. 그러면 요거는 뭐 어떤가요? 맞아 보이나요? 틀려 보이나요? 맞아요. 요거는 휘었는데요? 휠 수 있어요. 투시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어떤가요? 이 친구는 육면체가 아니에요. 육면체는 이게 선분끼리 직각이어야 됩니다. 모서리가 직각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면이 윗면, 옆면, 뭐 그다음에 또 옆면 투가 서로 직각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얘는 직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왜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었죠? 투시의 법칙 중에서 멀어지면 작아진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육면체를 그렸다고 하면은 이 육면체에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같은 길이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길이라면은 분명히 얘가 더 멀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제일 가까운 부분이 이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요 뒷면 쪽이 당연히 먼 쪽이니까 얘가 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보다 더 멀잖아요. 그러면은 B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실제로 같은 거리지만 A가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똑같은 요거를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B가 A보다 지금 길어져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는 우리가 육면체를 그릴 때 A에 가까운 A 선분이 무조건 더 커야 돼요. 뭐 같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같으면 솔직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A가 무조건 B보다 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최소한 같게끔은 해줘야 돼요. 만약에 B가 더 커졌다? 그럼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직각을 유지하지 않는 겁니다. 평행이라는 규칙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투시를 제대로 적용시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잘못된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투시를 그래. 멀어지면 멀어지는 쪽을 이렇게 작게 그려. 그러니까 정육면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육면체여도 상관이 없지만 정육면체라고 생각했을 땐 정육면체를 그릴 수 있게끔 또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육면체를 이제 이렇게 그리는 이것들은 어떤가요? 이게 양쪽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한 점에서 모여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얘네들끼리는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선끼리는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육면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육면체라면 얘네들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모여야 되는데 얘네들은 연장시키면 한 점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들도 한 점에서 모여야 되는데 지금 한 점에서 모이고 있지 않죠. 그리고 얘는 지금 B가 더 길어졌죠. 멀리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또 잘못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을 연장했을 때 서로 평행한 애들이 한 점에서 모이게끔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쭉 연장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한 점에서 모이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하시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맞아 떨어지면은 사실 이 한 점에서 모인다 라는 것만 맞추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것들을 그냥 이 한 점을 잡질 않거든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육면체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해요. 근데 그 실수를 했으면 이제 바로 다시 수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정을 못 하는 거죠. 이상한 부분이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드린 거고. 우리는 임의의 소실점을 머리에서 그려놓고 그려야 됩니다. 소실점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이거는 조금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은 한 점에서 언젠가 모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을 만큼 이거 모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이는 게 이 모이는 비율 자체가 여기 A 빨간색 선을 A라고 하고 파란색 선을 이제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와 B의 모이는 비율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도 또 계산할게요. 파란 선을. 얘는 B는 이렇게 완만하게 모이는데 A가 완전 급하게 모인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한 점에서 모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한 점에서 대충 모이겠죠? 이 상태가 되면은 조금 뭐 많이 길어 보입니다. 정육면체를 생각하고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얘가 아무리 봐도 정육면체는 보이지 않죠. 왜냐면은 얘가 투시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시의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세 축의 투시가 모두 비율이 맞게끔 적용이 되어야지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시를 잘 위해서는 육면체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육면체 그리는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요. 이 사각형에서 살짝 기울어진 육면체를 그려주신다고 생각할게요. 그다음에 살짝 더 이제 아래가 보이겠죠? 그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은 더 아래면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사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반복이죠. 그다음에 이 팔방향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6방향까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미묘하게 각도가 다른 육면체들을 모두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8방향까지는 이게 자주 하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6방향은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면체를 연습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면체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앞으로 투시를 잡기 위해서 육면체를 그려야 될 때 더 수월하게 육면체를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육면체를 그리는 감각을 숙지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들 직선을 그을 때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합니다. 직선을 어떻게 그는지 모르겠어요. 곡선을 어떻게 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얘는 투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림을 그릴 때 쓰는 팁이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우리가 그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선을 뭘로 그어요? 선을 손으로 그리죠? 이 손으로 그릴 때 우리는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도 이제 마디가 있죠. 그 마디도 있고 그다음에 손목도 있고 그다음에 팔꿈치도 있고 다음에 어깨도 있습니다. 요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것들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보통 근데 직선을 잘 못 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만 사용합니다. 손가락으로 선을 긋게 되면은 손가락이 아무리 회전해봤자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을 긋더라도 선이 휘어요. 어쨌든 손가락도 관절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고정된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 원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손목은
손가락으로 선을 긋게 되면은 손가락이 아무리 회전해봤자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작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더 넓게 회전하겠죠? 축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러면은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 이 손가락보다는 이 팔꿈치나 어깨 쪽이 더 직선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을 그을 때는 팔꿈치나 어깨를 사용해라. 이제 손목으로 이렇게 가면서 육면체를 그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어깨를 써가지고 이렇게 팔 자체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몸 전체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직선이 잘 나옵니다.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을 긋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육면체를 그렇게 쫙 한번 그려보시면은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육면체 연습을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또 수업을 들어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육면체 연습이 정말 너무 하기 싫고 귀찮고 짜증나는 연습이라는 거. 하지만 저는 만약 제가 그림을 가르친다라고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그림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육면체 그리는 것도 시키고 싶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술학원 가면 육면체를 많이 그리죠. 소묘를 시키는 거지만. 그런 거에는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기 때문에. 뭐, 그리고 투시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그런 거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한 번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강 투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중간중간 여러 가지 뭐 팁이나 그리는 방법들이나 뭐 단축키나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더 추가하는 식을 드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팁까지 제가 이렇게 딱 뭔가 대본을 만들어서 하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투시 4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5강 투시 기초 투시 용어 정리 1, 2, 3점, 4점, 5점 투시까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진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